83페이지 뭐 게으름뱅이의 비거, 뭐 전장에서 피어오르는 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공자 제자 제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 흙으로 쌓은 담에는 흙손질을 할 수 없다. 내가 제여 너에게 무엇을 탓하겠느냐 하면서 공자님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을 하려면 나무가 단단해야 하고 그름흙처럼 오물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또 흙손질을 못한다. 한마디로 이거죠. 제어 너 썩은 나무고 제어 너는 그름흙 같은 사람이라 욕할 가치도 없다 하는 정도의 엄청난 그 직설을 쏟아내시죠.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인들은 온화하기만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따뜻하고 사랑스럽지만 않다. 거칠게 직설을 이렇게 제자한테도 하고 그 핵심이 뭐 이거죠. 제어가 말만 좀 뻔질하게 하고 정작 행동과 말은 일치하지 않는. 공자는 끊임없이 부단함을 좀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분은 부단하게 공부해라. 근데 제어는 이런 느낌이죠. 대충 해도 난 할 수 있다. 오만과 공부보다 제밥이 많은 제어의 마음을 꿰뚫는 거죠. 난 좀 낮잠 자고 좀 이렇게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거. 근데 공자님은 과감하게 그러니까 직설을 해버리는 거. 너한테 내가 욕하면 뭐하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너한테 결국은 부단하게 일하라라는, 공부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어의 마음이 저도 또 이해가 돼요. 이 친구는 기준이 있었던 거죠. 나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난 지금 8시간이 있으면 한 4시간은 자도 돼. 왜? 나는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공자님이 말하는 정도의 수준은 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어 네 능력이 100이면 120까지 끌어올리는 게 너의 일이야. 70에 있는 사람이면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의 다야. 를 이야기하는데 제어는 나는 100이니까 조금만 해도 110은 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현상에서도. 그렇지. 내가 얘를 책이라면 내가 책 낼 정도면 저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하면서 종료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설하는 거죠. 제어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욕하면 뭐하냐? 아유 이 나쁜 놈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어의 마음은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공부라는 거는 끝이 없는데 여기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절대량이 있었던 거죠. 이 정도 하면 되지라는.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네, 전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공부 안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더 합니다. 보통은. 더 그거보다 더 나아지려. 네, 그게 공부라는 거, 그게 알미라는 거예요. 네, 77페이지에 보면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는 건 뭐 저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 모두 해당되는 거죠. 하는 일 자체에 마음이 없는 거라는. 하여튼 뭐 성인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전국을 찌르는 거죠. 저희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하는 일 자체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는. 네, 동의됩니다. 게으름이란 마음이 없는 거다. 그 일에. 공부 자체가 아니라 출세나 성공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게으르다. 이게 채운 저자의 말씀이신지 공자의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두 분의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같은 얘기죠. 이 자체의 재미나 알을 중요시해야지 요걸 통해서 내가 요걸 해야지 요걸 통해서 저걸 해야지 한다는 것 자체가 게으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자체로 저거 해야 되지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량이 있는 거예요. 시험의 라이센스는 뭐 80점 이상이 합격이면 80점이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 많이 받아봤자 별로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공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단함을 중요시하는데 절대량이 있으면 부단함이 안 생기죠. 여기까지 했으면 합격했으니까 종료. 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는 게으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님께서. 좀 재밌는 얘기 이분이 썼던 건데 78페이지에 보면 알다에는 간다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죠. 아는 건 알아가는 과정이다. 알아가는. 그러니까 끝도 끊어짐도 없다는 얘기죠. 알아간다는 게 계속. 근데 모르다는 것은 몰라간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는 모른 채로 그냥 거기서 딱 정지된 상태죠. 머무른 채로 그래서 게으른 상태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는 90, 80, 100세 때까지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죠. 부단함이라는 거죠.
78페이지에 공부가 즐겁지 않으신가요? 알아가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채운 저자가 하죠. 제가 의견 하나 단 거예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즐겁거나 기쁘거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뭔 일을 할 때 항상 기쁜 거. 그래서 좋아하는 일 찾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이 할 때마다 기쁜 건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일이 맞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 할 때마다 기쁜 거는 처음 시작할 상태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좀 기뻐요. 재밌다 약간. 그 상태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아가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다 하는 순간에는 그 한계를 좀 넘어야 하는,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다 괴로운 거예요. 제가 뭐 김연아 예를 많이 들죠. 세 바퀴, 처음에 김연아도 스케이팅이 재밌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 바퀴에서 네 바퀴 스핀을 돌 때는 뭐 허리가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넘어갈 때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제가 조금 보태면, 여기서 즐겁다는 것은 지금 무척 힘들지만 또 보람도 있고 다음 날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 지금 힘들고 막 허리가 끊어지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난 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제가 볼 땐 즐겁다는 상태인 거예요. 좋다가 아니라. 공부는 진짜 은은한 거고 그 순간은 괴롭고 아프고 뭐 괴롭지만 보람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결이 조금 보이고 마음 자체에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이거예요. 뭔가 이거구나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뭐 즐거운 사람 뭐 이기지 못하고 뭐 즐기는 사람 이기지 못한다 맞기는 맞는데 어느 순간에는 즐겁지만은 않다. 그 고단함이 와야 한다. 뭐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제가 좀 아파서 그런지 이걸 왜 써놨는지, 관성의 법칙 다 알잖아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수업도 좀 같이 듣는 거죠. 왜 이게 아니면 우리는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외부의 힘, 뭐 강사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누구도 탁 찔러줘야 그렇지 이렇게 또 우리가 현재 상태를 또 변화시키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이 저자는 100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죠. 어떤 분은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있는데 이분은 이제 100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일 정도는 해야, 야, 웅녀도 100일 동안 마늘 먹었잖아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참고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6개월 해야 된다. 어떤 분은 뭐 30일 하면 78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각자에 따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공부는 제가 볼 때 지능도 필요하고 하지만 끈기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과를 낸 사람들도 있지만 못 낸 사람들은 많지만 끈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결과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 지능은 끈기예요. 다른 생각의 길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100일이라는 걸 못 견디면 보통 이 저자는 게으름백이다. 중도에 포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자의 제자 영구라는 제자가 나왔는데 우리 얘기여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공자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러죠. 공자님의 이야기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제 능력이 부족하네요 라는 거. 우리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지금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역량이 좀 딸리네요 라는 거. 그래서 2500년 전이나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다 비슷하구나라는 거. 2500년 전이었구나. 저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고. 마음을 다해 부단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0일이 되고 그렇게 한 고비를 넘으면 서서히 관성의 힘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책 쓰기로 이야기하면 정말 꾸준히 의도된 계획하에서 열심히 쓰셨던 분들이 나중에 글을 의도할 수 있죠. 제가 뭐 이걸 뭐 독자를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저도 아직 완전 신인이고 하지만 그 힘이 생긴다는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죠. 글쓰기에서 연결이 정말 중요하다. 주제가 중요하고 소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는 뭐 이래요. 지금 뭐 좀 신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거나 뭐 성공 뭐 예를 들면 컵 이런 게 하나 나오더라도 저 지금 1시간 정도 생각하면 한 곡지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주제를 연결할 만한 제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이거 컵이네? 이 컵으로 한번 써볼까? 그래 생각해보자 하면서 제가 한 곡씩 쓸 수 있어요. 컵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한번 또 떠올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성의 힘, 이게 지금 관성의 힘하고 좀 관련이 없네요. 여하튼 이런 연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100일이라고 하지만 100일 이상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힘이 생기니까 한 곡씩 쓰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구나라는 힘이 생긴 거죠. 저도 우리 선생님들처럼 글 처음 쓸 때 그 느낌 있죠. 야, 이걸 어떻게 쓰지? 아, 이게 잘 안 되던데? 뭔가 하라면 막 엄청나게 힘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그래도 부단히 하다 보니까 아, 할 수 있어라는 또 진짜 할 수 있는 지금 자신감도 생겨. 이게 계속 끈기게 했던 힘이 생겨버린 거죠. 그냥 막 쓴 것도 아니죠. 항상 어떻게 하지? 이 고민. 그래서 제가 의도된 세월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그런 목적, 의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여하튼 꾸준히 하시다 보면 힘이 생겨요. 81페이지 저 이거 보고 니체 친구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는 보통 신념이라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니체는 좀 신념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념은 정신의 테마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꼭지 한 주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선생님 지금 글 쓸 때 신념은 정신의 테마이다. 네가 지키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네가 정신적 테마니아라고 연결시켜서 글 쓸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시면. 우린 보통 신념을 지켜야 한다라고 모든 글들은 다 나와 있어요. 자기계발서의 99%는 아마 신념을 지키라고 나올 거예요. 모든 자기계발서 안 봤지만. 왜? 그게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신념이라는 말. 근데 딱 약간 비틀었죠. 근데 비튼 거 그냥 말장난으로 비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동의가 됐죠. 신념을 지키는 자는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가 위대해 보이려고 신념 지키라고 하잖아요. 습관 지켜라 뭐 하라. 근데 관성의 입에 지배 당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계속 해왔던 것을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정신적 태만이다. 뒤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독단, 82페이지 독단, 편견 뭐 이런 게 모두 게으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독단, 편견, 독선이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만의 바운더리를 그냥 형성해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유연하지 못한 태도. 다양한 관점에서 알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한 거죠. 저 사람의 이야기를 옆에 있는 저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서 자신 걸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자기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 난 이걸로 성공했어. 난 이걸로 베셀작가야. 난 이걸로 사업에 성공했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라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 누구보다 빨리 앞서는 게 아니고 빨리 얼리버드 되는 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하고 빨리 하는 게. 끊임없이 실험하는 자다. 부지런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은. 네. 실험한다는 건 실험은 아시죠? 끊임없이 실패하는 게 실험의 본질이죠. 네. 실험은 실패가 본질이에요. 실험을 한 번 했는데 성공한데 그건 실험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우리 실패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자다라고 네,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실험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깨고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을 구성하는 것,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거는 결국 부단한 자기 실험이다. 부단하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도 테스트해보고 저렇게도 테스트해보고 뭐 우리가 책으로 보면 이런 글도 써보고 저런 글도 써보고 이 꼭지 주제로 이렇게도 써보고 신념은 태만이다. 신념은 태만이 아니다. 신념은 태만이다. 계속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83페이지에 부지런한 자는 빨리 가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하는 자다. 네.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이거 뭐 공부를 좋아하든 뭐 스케이팅을 좋아하든 뭐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걸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속 실험하는 거죠. 실패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한 번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난 이 마음을 계속 내는 게 힘드니까. 84페이지에 맥가이버 얘기 나오는데 아주 네, 해야 할 얘기도 좀 있죠. 맥가이버 우리 아마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막 드드드드 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건데 이 채운 저자는 여기서는 척척 박사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척척 박사들이 문제가 뭘까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채운 저자는 주장하는 게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이분이 딱 이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척척 박사 이게 우리가 이게 뭔가 아는 거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살짝 반론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강한 힘은 경험과 개념에서 나와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맥가이버가 경험만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이 채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부딪히잖아요. 맥가이버. 그러면 제가 옛날에 기억해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갑니다. 그게 결국은 사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다. 사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다는 거죠. 이렇게 문이 딱 닫혔을 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게 체험이었을 수 있지만 개념도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힘이 생긴다는 거고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개념은 모르고 체험만 아는 것.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부딪혀가면서 체험만 하거나 근데 개념은 알지만 공부는 했지만 체험을 하지 않는 것. 둘 다 힘이 없어요. 강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힘을 가지려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개념하고 경험이. 공부하고 또 현실에서 부딪혀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줄을 그어놓은 건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더라.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이랬었어요. 조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개념, 공부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더, 경험을 하면 엄청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경험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경험했다가 개념을 보면 또 그 개념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겠죠. 뭔가 사업을 그냥 아무 공부 없이 막 했다가 사업에 대한 MBA를 공부를 하면 막 들어올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해봤는데 저 교수의 얘기는 맞고 틀리고 막 들어오겠죠. 그런 의미라서 우선순위는 없는데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경험만도 안 되고요. 개념만도 안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몸으로도 부딪혀야 돼요. 맥가이버는 경험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개념 정의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또 84페이지에 처음 보는 개념이었는데 브리꼴, 말도 어렵네. 이게 프랑스어 같은데 브리꼴 레르라는 이런 것도 우리 한 꼭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글 쓰실 때 이런 거 한 꼭지 쓰시면요. 브리꼴레르 이렇게 어떤 채운 저자가 잡다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개념 하나 적어주고 이런 거는 생각날 게 많잖아요.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맥가이버를 또 예를 들 수 있고 잡다한 건데서 뭔가 새로운 거 만드는 사람,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사람. 이런 게 한 꼭지 쓰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브리꼴레르 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느끼고 무슨 개념이지 할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이라고 표현해요.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우리 삶은 다 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뻔하지 않게 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 사람 인정받는 거예요. 글쓰기 관점에서 제가 보면 자신의 일상은 너무 뻔하잖아요. 누구나. 우리 이명자 선생님, 강중희 기사님, 조선 선생님 일상이 뭐 독특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누구가 삶도 일상은 똑같아요. 뭐 독특한 일을 하루에 1시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뻔한 일상에 의미를 붙이는 게 글쓰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미가 보통 주제죠. 주제가 잘 안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아까 말했던 신념은 정신의 테마냐. 그래 괜찮다. 그 주제를 일상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는 하나 나왔죠. 니체가 말했는데 저기 신념은 정신의 테마니다 라고 나도 동의해 하면서 그치 내 일상에 어떤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내 아는 사람은 그 친구는 되게 신념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실패했거나 뭐 이런 얘기를 끌어가면서 주제 한 꼭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꼴레르 같은 뻔한 것을 뻔하지 않게 하라 라는 거. 제가 뭐 확장 버전으로 브리꼴레르 우리 삶 자체가 다 이거예요. 성공한 창업자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인데요. 그 당시에 햄버거 가게 되게 많았어요. 84년이 아니라 5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햄버거 가게인데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구글이 생겨났을 때 수많은 야후부터 수많은 검색 엔진이 있었지만 살아남았죠.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또 SNS 있었지만 페이스북은 거의 기결되죠. 수많은 커피 전문점이 있었지만 스타벅스가 있죠. 뻔한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뻔했다고요. 커피 뻔한데 스타벅스 만들어지고 이게 결국 제가 볼 때 브리꼴레르죠. 뻔한데 좀 독특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브리꼴레르 잡다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개념이나 물건을 사람이 있으면 한 꼭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응용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죠. 86페이지에 톰슨 인디언 얘기 나오는데 이 채운 저자 이분도 제가 볼 때 생각 참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느끼는 건데 톰슨 인디언에 사냥할 때 의식한다 그러잖아요. 사냥할 때 이분들이 그냥 때려잡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TV에서 보면 인디언들이나 어떤 지금 다른 부족들 보면 꼭 죽이기 전에 감사하다고 의식합니다. 나한테 먹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한테. 그게 뭐냐면 사냥을 내가 너를 잡아넣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를 잡는 거야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은 관계지만 내가 이걸 또 먹어야 나의 삶도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한테 먹히는 거예요. 동등한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포식자의 특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 의식이 있었다라면서 경의를 표한다. 야생영초든 누구를 죽일 때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 부족이 내가 먹고 살려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88페이지에 나는 염소고 염소는 나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내가 우월한 사냥꾼이라 염소를 잡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존재인 염소들이 나에게 자신을 내주는 거다. 이거 진짜
이게 정말 이런 생각을 진정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으면요.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답이 없다. 저도 말은 하지만 아직 진정으로 다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생각에 진정으로 와닿을 수 있다면 이게 뭐 법공사상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내 마음에 느끼는 게 나다. 뭐 내가 느끼는 건 나만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객관이 있긴 있지만 주관적인 나가 다다라는 뭐 그런 의식인데 여하튼 엄청난 사상이에요. 염소는 나는 염소고 염소는 나다는 게. 네. 그러면서 89페이지에 톰슨 인디언과 단세표 세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식활동 뭔가를 알거나 쳐다보거나 하는 거는 대상을 주제로 한 주체적 의식적 활동이 아니라는 거. 주체 의식.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건데 우리 저기 있는 염소가 뭐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의 다른 존재들과 맺는 무의식적 관계라는 거. 동등하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밑에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가는 관계. 그래서 모든 암에는 관계의 흔적이 남다. 내가 경험하는 방식, 다른 존재들과 관계하는 방식, 세계를 욕망하는 방식이 다 나를 구성한다. 이게 아까 말했던 복음사상이죠.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우리는 다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볼펜 한 자루가 있어도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볼펜이라는 정도의 객관 하나 있지만 요걸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다 각자 다르게 마음에서 떠오르는 게 다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자신의 관계를 맺는 방식, 세계를 욕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지능은 아니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네, 척척 박사들의 무능력함은 실제 상황에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이에요. 아까 말했던 새로운 뭐 어떤 사상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그 관계를 잘 못 맺는 게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유연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를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모른다는 거를 인식한다는 게 유연하다는 거였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신의 건강 91페이지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과 접속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함이죠. 네. 정신의 나약함은 다른 생각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 혹은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게 정신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함은요, 뭐 모든 걸 다 섭취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 걸로 자기가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함이다. 네, 이런 것도 뭐 한국지로 엄청나게 좋은 주제죠. 네. 정신의 나약함은 이거다 하면서 받아들여라, 유연해라. 한국지 주제 나올 수 있잖아요. 유연해라. 그게 모든 뭐 소크라테스도 말했고 뭐 공자님도 말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여기 있는 책 인용해도 한국지 충분히 가능하죠. 유연하다라는 얘기. 네, 이건 제가 어디서 어떤 저기 철학자가 TV에 옛날에 강의했었던 얘기인데 재밌어서 이거 여기 조화가 나와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생일 선물로 조화보다는 생활을 좋아한대요. 맞죠? 조화를 받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지만 생활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분이 그때 강의했었던 이유가 시들지만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활은 시들잖아요. 금방 하루 이틀이면. 그런데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죠. 조화는 이쁘고 영원히 가잖아요. 그 모양은 그대로 몇 달, 몇 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활을 좋아하는 건 살아있어서 진짜라. 어떻게 보면 약간 소멸하기 때문에, 시들기 때문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조화는 죽어서 가짜라, 소멸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향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시들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이걸 약간 틀면 이거죠. 유한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한하다고, 영원하다고 하면 우린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순간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도, 연인 간의 관계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도요, 없어진다는 걸 인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야? 아마 생각해보시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80년, 90년, 100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생명을 소중히 여길까요? 그런 말 자체도 성립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유한한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게 그냥 삶인 거예요. 91페이지에 알미란 생생한 한떨기 꽃, 오묘한 향기와 빛깔을 지닌 채 활짝 피었다가 시들고 벌과 나비를 맞이하고 씨를 남기는 그런 꽃이다. 이것저것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거나 넘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 면역력이 강해지고 접속력도 강해진다. 네. 우리 매일 살아가면서 글 써가면서 누구랑 관계하면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넘어지잖아요. 네. 이게 그냥 근데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인형 2개가 더 있으면 이런 상처를 받을 일도 없죠. 넘어질 일도 없죠. 그래서 그게 안 떨길 곳이다라는 얘기. 네. 92페이지에 환경과 다양한 사건, 사고 등 우리 몸은 각자 살면서 마주친 것들의 흔적을 담고 있다. 우리 정신도 그런 마주침의 흔적들을 담고 있다. 네.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건 그런 경험이고 개념이고 이런 게 다 마주쳤던 그런 상태라는 거. 네, 92페이지에 이런 그림도 재밌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세계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움직이세요. 사방의 문을 열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탁 뛰쳐나오세요. 그리고 일단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분명 무슨 일인가 생길 거다. 무언가가 다가올 테고 다가와 나를 건들 테고 위험에 빠뜨릴 테고 결국 낯선 세계로 이동을 할 거다. 그 낯선 세계를 알아가는 게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것만 지키면 알무는 없어요. 조금은 생기겠죠. 약간 조금 더. 그렇지만 정말 뭔가 안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나와서 부딪히고 읽고 새로운 거를 하다 보면 나를 건들고 막 이상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죠. 어떤 책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낯선 세계가 익숙해지는 게 내가 알게 된 거죠. 성장한 거죠.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하고요. 네.